미국 대통령 선거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 여부에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미국 정책 방향뿐 아니라 미중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과 함께 미국 대선 일정과 판세 또 변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레이스 곧 시작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공화당의 경선 일정이 가장 큰 관심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코커스 대선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진행 과정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공화당 경선이 조금 더 일찍 시작하죠. 예. 1월 말씀하신 대로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 경선의 일정인데요. 네. 핵심 대의원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토론도 하고 직접 투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경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이오와가 북동부에 있는 작은 주예요. 네. 그리고 인구도 작고요. 그리고 90%가 백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경선이 열리니까요. 네. 누가 1등으로 이 경선에서 승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왜냐하면은 1등을 할 경우에는 펀딩, 그러니까 정치 후원금을 모으기도 용이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선두 주자라는 이미지를 굳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1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한 55% 정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뒤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네. 그리고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죠. 네. 막상막하입니다. 한 15% 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 아마도 1위는 트럼프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것 같고, 네. 만약에 니키 헤일리가 20%를 넘기고 2위를 차지한다면은 2위로서의 어떤 위치를 굳힐 수가 있고, 앞으로 경선 결과에 따라서 확 치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얼마나 압승을 하느냐, 네. 얼마나 득표를 지지율을 얻느냐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2위를 과연 누가 하느냐도 관심일 것 같아요. 그동안 공화당 경선에서는 트럼프의 독주가 예상이 됐었는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율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오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기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어떤 그런 언행에 좀 식상한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 보수층이 나름대로 결집을 하면서 니키 헤일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대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이오와 이 코커스 경선에서 예를 들어서 20%를 훌쩍 뛰어넘는 어떤 그런 성과를 거둔다면은요, 트럼프 대세론을 잠식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고 보이는데, 나름대로 또 트럼프도 지금 대세론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화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트럼프 지지를 연이어서 선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트럼프의 대세론도 지금 좀 굳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의 기세가 이제 이 대세론을 굳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활발한 거와는 별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 사법 리스크가 참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주별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박탈 결정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가능한지 아닌지 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는 의회 폭동 사태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내랑 선동 혐의 지금 그걸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정말 각종 그 혐의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콜로라도 대법원은 이 트럼프 후보의 이 출마를 원천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장 공화당에서는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연방 대법원이 2월 8일일 겁니다. 아마 첫 번째로 지금 심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로라도 대법원의 이 판결을 인용하는 것이죠. 만약에 인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트럼프의 콜로라도 출마를 원천적으로
정책으로 봉쇄를 하는 것이니까 트럼프에게 엄청난 타격이 발생을 갖다 하는 것이고 두 네. 번째로는 뭐 파기를 하는 것입니다.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를 하는 결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네. 뭐 트럼프에게는 큰 승리이죠. 그다음에 네. 세 번째로는 판결은 시작하고 심리는 시작하지만 최종적인 판결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역시 뭐 트럼프 후보가 출마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법원의 어떤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모로 좀 살펴봤었을 때 트럼프 후보가 출마를 하는 것은 조금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콜로라도 주 같은 경우는 주 대법원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안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지만 이와 달리 메인주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아닌 민주당 소속의 공직자죠. 벨로즈 국무장관이 결정을 내렸어요. 네. 이렇게 판단 주체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뭐 미국이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마다 이 자치권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헌법이 다 다르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메인주 같은 경우에는 등록한 유권자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출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청원을 합니다. 그 네. 청원을 주 정부가 받아보고 그 주 정부에도 국무장관이 있거든요. 네. 국무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벨로즈 국무장관이 트럼프는 출마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판결을 내려놓고 그 결정을 조금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사안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화당에서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보자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내린 결정을 유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판사들의 성향도 영향을 미칠 맞습니다. 수밖에 없을 것 네네. 같아요. 네. 이 판사들의 성향이 보수냐 아니면 진보 성향에 따른 다를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좀 유리한 구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보수 쪽이 강한가 보죠. 그렇죠. 지금 뭐 연방 대법원의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이 9명의 이 판사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3명은 이 트럼프 지난번 임기 당시에 지명이 됐던 그런 대법원 판사들이고요. 예. 그들까지 포함해서 9명 중에 6명이 친공화당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콜로라도 주라든지 이 트럼프의 출마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어떤 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판결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을 미뤄봤었을 때 아무래도 파기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판결은 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그렇다면 당연히 트럼프 후보는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을 좀 고려했었을 때 트럼프에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15일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쭉 대선 일정이 있어서 공화당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속한 민주당 최종 후보가 언제쯤 확정이 되는 걸까요?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와 코커스가 끝나면 월 말경에 이 뉴햄프셔의 프라이머리, 이제 프라이머리는 뭐 직접 유권자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하는 그런 뭐 열린 경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공화당 이 당원증이 필요한 뭐 닫힌 경선도 있습니다. 하여튼 프라이머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또 중요한 경선 일정은 3월 초일 겁니다. 슈퍼 튜즈데이라고 해서 거의 10개 주 이상이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슈퍼 튜즈데이가 끝나고 나면은 대충 어느 후보가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것인지 좀 그림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공식적인 경선 일정은 아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7월이 돼야지 모두 다 끝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이오와에서 시작하지 않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경선을 먼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지난 경선 후보 선출할 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될 수 있는 어떤 추동력을 갖다 거기서 확보했고
그리고 나서 슈퍼 투스데이는 같이 하고 네. 아마 8월이 되면은 민주당도 경선 일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공화당은 7월 중순쯤, 민주당은 8월 중순이 넘어서 이제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될 예정인데 바이든과 트럼프와 바이든의 리턴 매치 유력하게 보시나요? 아니, 네, 거의 저는 확실시 된다고 보이고요. 물론 이제 선거까지 한 11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정치에서 11개월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고 변수가 예.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무도 네. 모르지만 지금 뭐 바이든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거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바이든의 도전하는 그런 정치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바이든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이상 출마는 확실한 것이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대세론을 꺾기에는 니키 헤일리가 다소 역부족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 주요 여론조사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공화당 주요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오차범위나 뭐 이런 범위 안에서 뒤지고 다른 공화당 내 후보들에서도 뒤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바이든이 좀 안타깝게도 인기가 별로 없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예. 지난번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실정에 힘을 입어서 출마를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예. 큰 약점으로 꼽히는 것이 역시 고령이죠. 만약에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네. 내년에 취임을 한다면 취임 당시의 나이가 81세 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과연 임기를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근데 조금 억울한 것이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나이가 3살 반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트럼프는 뭔가 빠릿빠릿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이제 말실수도 많이 하는 어떤 모습이 있어서 조금 더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사실 미국이 경제 상황이 나쁘지가 않아요. 네, 뭐 경제 지금 지표들은 점점 좋아지고 좋습니다. 있어요. 뭐 이러면 이제 경제- 재선을 노리는 네, 대통령한테 근데 이제 유리한데. 고물가 그다음에 이제 고이자율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뭐 경제 온도라 그래야 될까요? 예. 이제 체감적으로는 경기가 조금 안 좋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 역시 저소득층, 취약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지지층인 흑인이나 네. 그리고 이제 히스패닉 소수 인종들이 조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다음에 예. 지금 미국 치안이라든지 마약 문제에 대해서 중도층마저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조금 바이든 행정부가 잘 대처하지 못했다. 이제 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추세가 지금 네. 바이든에게 좀 안 좋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남은 기간 바이든 대통령이 좀 반등할 만한 지지율을 반등시킬 만한 요소는 없는 걸까요? 일단 바이든 쪽에서 생각하기는요. 여태까지 트럼프의 지지율은 약간 조금 거품이 끼어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여태까지는 전면에 나서지를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었고. 근데 네.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하면은 트럼프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예. 나오면은 전국에서 유세를 하면서 늘 했던 어떤 말실수, 그다음에 극우적인 발언, 그다음에 소수인종을 무시하는 발언, 여성을 무시하는 어떤 발언을 한다면은 저것은 분명히 중도층의 어떤 표심을 다시 바이든 쪽으로 돌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연초부터는 트럼프의 캐릭터 네. 를 조금 공격하는 그런 굉장히 공세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세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바이든 그렇군요. 쪽으로. 네. 어쨌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 정세가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이죠. 연초부터 이제 세계인의 이목이 타이완에 집중되고 있어요. 당장 네. 13일입니다.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는데 타이완 총통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이 타이완 선거가 동북아 정세를 비롯해서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뭐 타이완의 총통 선거는 늘 미중 사이의 어떤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예. 이번 총통 선거는 그런 성격이 훨씬 더 도드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에서 이 양안의 통일은 이것은 뭐 역사적인 소임이다. 굉장히 강력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작년만 하더라도 그냥 양아는 같은 민족이다 뭐 이런 수준의 발언을 했었는데 네. 거기서 훨씬 더 강경해지고 그다음에 네. 통일 의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 개입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연초부터 나흘 동안 타이완 쪽으로 정찰 풍선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대만 해협 쪽으로 전투기나 군함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고를 날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진당, 친미 성향인 민진당이 재집권을 할 경우에는 예. 대만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상당히 고조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타이완 총통 선거 판세를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여당인 민진당 친중의 성향을 보이고 친미. 친미 성향을 네. 보이고 있는 민진당 네. 그다음에 국민당 같은 경우는 친중 성향인데 양 후보가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인 네.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친미 성향의 민진당 이 라이칭도 후보, 네. 그다음에 친중 성향이라고 뭐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뭐 중국과의 통일을 뭐 주장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지 그렇진 이제 않더라고요. 중국과 너무 각을 세우지 말자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허우유이 후보가 뭐 막상 막하예요, 사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네. 1월 3일 전에 여론조사입니다. 네. 타이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월 3일부터 열흘 동안은 여론조사를 하되 할수 그것을 없는, 발표를 공표를 할 못 수가 하는군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블랙아웃 period 그러니까 지금 깜깜이 선거를 치르고 예, 있는데 예. 그럼에도 지금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근소하나마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하나 큰 변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뭔가요? 제3의 후보가 지금 있어요. 민중당 후보, 커원저 후보. 커원저 네. 후보인데 이분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타이베이 시장을 하면서 네. 상당히 정치적인 자산을 확보했고 사실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허우유이 후보와 뭐 단일화를 하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단일화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결국 출마를 강행했는데 네. 한 20%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예. 20%의 지지를 커원저 후보가 그대로 다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은 사표 방지를 예방하고 싶어하는 표심이 작용해서 상당 부분의 지지가 허우유이 쪽으로 몰릴 경우에는 예. 허우유이가 깜짝 당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중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누가 이 타이완 총통이 되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국의 압박 또 미국도 친중 성향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은근히 이제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해 에이펙 회의에서 네. 어떻게 보면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좀 봉합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긴 했는데 이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네. 전망이 있더라고요. 일단 선거에서 예.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은 트럼프에게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든의 대중 정책, 바이든의 타이완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 허우유이가 당선됐다 해가지고 맹공격을 퍼부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미국 대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외교 정책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현안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여부가 네.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거기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중 정책이나 대타이완 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중 정책은 아주 강력하게 가자. 네. 그다음에 타이완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자.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선거에서는 큰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누가 이기든지 간에 큰 어떤 그런 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미중 관계는 지난번 에이펙을 기점으로 이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던 이유가 양국 모두 지금 전략 경쟁에 돌입했다라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 경쟁을 할 것이다. 그 경쟁은 적어도 한 30년은 지속될 것인데 하지만 경쟁을 하되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경쟁을 하자라는 데 있어서 양국이 인식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낸시 펠로시 이후 깜짝 대만 타이완 방문 이후에 중단됐던 미중 사이의 핫라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군사
채널을 복원하기로 한 것이고 예. 복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식은 네. 그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차가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 가드레일이 필요하듯이 네. 우리가 가드레일을 만들고 설치를 하고 경쟁을 하자. 그런 합의가 발생했고 근데 그런 합의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유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타이완 총통 선거 결과 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간 대치 상황도 어떻게 보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 이틀 동안 남북 간 북한 도발 강도가 심해지면서 남북 간 대치 상황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한미 동맹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의 어떤 끈끈한 연대를 확인해 왔는데 미국 대선이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다시 귀환한다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트럼프는 미국의 어떤 국제적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이 뭐 주도해서 뭐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보호하고 한다라는 어떤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적인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낼 수 있어. 뭐 이렇게 네. 호언장담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뭐 네. 푸틴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기다려 보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거 러시아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더 좀 늘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동맹 회의론자예요. 그래서 한미 동맹도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렵사리 성사시킨 한미일 안보 협의체 탄생도 조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정치 리스크에 이 한미일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이에요.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금 4월 총선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도 사실 지금 기시다 내각의 인기가 너무 없어요. 네. 일본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기시다의 지지율이 뭐 한 16%, 17%요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2009년에 아사다로 내각의 지지율이 13%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최저치예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조기에 지금 내각을 해산하고 그리고 뭐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네. 기시다 이후에 일본 정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국 정치, 뭐 미국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한미일 협의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정치인이나 정당이 득세를 할 경우에는 네. 사실 한미일 협의체가 좀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한미일 협의체의 제도화의 속도를 내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도화가 심화되고 많이 진행됐었을 경우에는 네. 정치 성향이 다른 정치인이 득세를 하더라도 그렇게 제도화가 잘 돼 있는 어떤 그런 국제 협의, 국제 합의를 훼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슈퍼 선거의 해를 맞은 올해 70여 개국에서 전 세계 인구 한 절반 정도가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하네요. 가장 주목받는 미국 대선 판세 전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대학원 원장님과 함께 미국 대선 일정 판세 전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